12월 31일 밤,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로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저녁이었습니다. 마닐라의 번화한 중심부에 자리한 시티가든 호텔에서 한 무리의 친구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름다움과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23세의 활기찬 승무원, 마야 레에스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야의 삶은 그림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유망한 직업, 넓은 교우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등 뒤로 흘러내렸고 밝고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마야는 주목받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중심에 있었고 그녀의 자석 같은 존재감은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세련된 외면 아래 마야는 말하지 못한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직업의 끊임없는 요구, 항상 침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기대,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묘한 압박감. 이러한 도전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는 절실히 필요한 탈출구이자 그녀의 일상이라는 복잡함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은 마야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3명, 그 중에는 활기찬 성격과 신뢰성으로 알려진 동료 승무원 파울로 크루즈가 예약한 소박한 호텔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잔을 부딪히고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동안 방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음악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밤에 대한 기대로 밝고 가벼웠습니다. 마야는 친구들이 여러 번 보았던 것처럼 자유롭게 춤추고 순간을 즐기며 그 행사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파울로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녁의 흥분에 편승의 마야도 동의했습니다. 곧 문 앞에 몇몇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고 4명의 친밀했던 그룹은 활기찬 군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중에는 파티에서 전염성 강한 에너지로 유명한 대학 친구 루이스 라모스와 축제 소리에 이끌려온 근처 방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아늑했던 모임은 금세 잡담, 음악, 그리고 나눠 마시는 술로 가득한 분주한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마야는 늘어나는 그룹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완전히 편안해 보였고 이 대화에서 저 대화로 손쉽게 옮겨 다녔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방을 밝혔고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근심 없는 새해 전야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하는 모습. 시간이 흐르면서 파티는 초기의 매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축하로 시작된 것이 소음과 불안한 에너지의 혼란스러운 혼합물로 변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이 되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과음하는 경향으로 평판이 자자했던 마르코 산토스를 포함한 일부 참석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음악은 더 크게 울렸고 순수한 재미와 무모한 방종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생기가 넘쳤던 마야의 웃음소리는 이제 피로의 기미를 띠었고 긴 밤이 깊어지면서 그녀의 에너지는 약해졌습니다. 저녁을 정의했던 근심 없는 기쁨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안한 예측 불가능성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새벽 4시경, 파울로는 마야가 혼란스러운 방의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남아있었지만 멀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지만 파울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그룹과 대화에 몰두하고 있는 루이스를 흘끗 보며 그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이만 파티를 끝내야 할 것 같아.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문에서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마르코의 친구들이거나 그가 초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더 큰 무리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방에는 이 제13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마야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웃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비좁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무모하게 술잔이 오가면서 소음은 커졌고 통제력의 흔적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야는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멍했고 시선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루이스는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하려 애쓰며 그녀에게 다른 술잔을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그만 마실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루이스는 그녀의 말투에 담긴 불안감을 놓치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가 등을 기댄 채 밤새 마신 술로 눈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흐릿해진 동안에도 파티는 그녀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 무렵 방은 엉망이었습니다. 반쯤 빈 병과 버려진 파티 용품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잠들었던 파울로가 불안한 정적에 잠을 깼습니다. 음악과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이상하고 으스스한 고요함과 밖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희미한 소음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가 방을 훑어보았을 때 침대에 여전히 꼼짝 않고 앉아있는 마야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야, 그가 재빨리 일어서며 불렀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자 공황 상태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비정상적으로 차가웠습니다. 파울로의 숨이 멎었고 그가 도움을 청하며 소리치자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사람들도 술 취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루이스는 비틀거리며 다가왔고 눈은 흐릿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고 웅얼거렸지만 그의 시선이 마야의 생명 없는 몸에 닿자 얼굴이 창백해졌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던 방은 공포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축하의 메아리는 혼란의 외침으로 바뀌었고 누군가 허둥지둥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모두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착했고 그들의 표정은 파울로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듯 어두웠습니다. 마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의 무게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몇 시간 안에 소문은 호텔을 넘어 친구, 동료, 그리고 마침내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헤드라인은 13명의 남자와 파티를 하던 젊은 승무원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대화가 폭발했고 대중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하여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던 시티가든 호텔 2209호실은 이제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로 표시되었습니다. 감식팀은 공간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멍하고 충격에 빠진 파티 참석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끈질긴 진실 추구로 유명한 베테랑 수사관 라몬 비아누에바 경감이 사건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가장 시급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야 레에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비아누에바는 희미하게 불이 켜진 호텔방에 조용히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빈 병들, 구겨진 시트, 유리잔에 희미하게 묻은 립스틱 자국. 공기는 불안함, 공황과 죄책감이 뒤섞여 달라붙는 듯한 분위기로 무거웠습니다. 머리를 손에 묶고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 파울로 크루즈에게 돌아서며 형사는 차분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가까웠죠.
파울로는 천천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린 몇 년 동안 친구였어요.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생기가 넘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젯밤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비아누에바가 펜을 쥔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재촉했습니다. 파울로는 그날 저녁을 회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착하면서 커진 작은 모임, 마야의 초기 기쁨과 에너지, 그녀가 점차 조용한 곳으로 물러난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흐릿해진 마지막 혼란의 시간들. 파울로가 말하는 동안 비아누에바의 마음은 이야기의 균열을 찾으며 시간 순서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복도에서는 루이스 라모스, 마르코 산토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긴장된 줄을 서서 경찰과 이야기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기쁨으로 빛나던 얼굴들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는 비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야는 저녁 초반에는 괜찮아 보였고 어울리고 춤을 췄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에너지는 약해졌습니다. 아무도 의심스러운 것을 목격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들이 밝히기를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감식팀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초기 발견에서는 마야의 팔과 다리에서 뭔가 일반적인 파티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미한 찰과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추측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소문을 속삭였고 몇 시간 안에 소셜미디어는 이론들로 불타올랐습니다. 일부는 파티에 있던 남자들을 범죄 행위로 고발했고 다른 이들은 약물 남용이나 과다 복용을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비아누에바는 예비 부검 보고서를 연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마야가 대동맥 파열, 즉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의료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녀의 몸에 있는 설명되지 않는 멍과 자국들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부상들이 의학적 상태로 설명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일까? 마야의 죽음 소식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의 안전, 파티 문화, 그리고 신뢰에 대한 대화를 촉발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마야의 활기찬 미소 사진, 슬픔과 분노가 섞인 게시물, 그리고 샵사인 저스티스 퍼마이어, 샵사인 마야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해시태그로 넘쳐났습니다. 파티에 있던 남자들, 특히 루이스와 마르코는 곧 대중의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루이스는 의심의 무게에 시달렸습니다. 비아누에바와의 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의 손은 초조하게 꼼지락거렸고 그는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녀는 우리 친구였어요. 우리는 절대 그녀를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아누에바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 몸에 있는 자국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모르겠어요. 루이스가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며 더듬거렸습니다. 방은 붐볐고 사람들은 서로 부딪혔고 모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맹세컨대 아무도 마야를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형사는 노트에 펜을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건넨 사람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아니요. 루이스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냥 샴페인이었어요. 비아누에바는 그의 얼굴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 대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는 어떤 진술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주로 바뀌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독성학 보고서는 마야의 몸에서 알코올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약물은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약물 없이 그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언론은 모든 세부 사항에 달려들었고 종종 이야기를 선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새해 파티에서 승무원의 미스터리한 죽음, 13명의 남자, 하나의 비극적인 밤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대중의 의견은 왜곡되었고 파티에 있던 남자들, 특히 루이스와 마르코는 진실의 조각들로 무장한 낯선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삶이 파헤쳐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마야의 슬픔에 잠긴 가족은 대체로 뒤로 물러나 대중을 사로잡은 것과 같은 답없는 질문과 좌절감과 씨름하며 조용히 애도했습니다. 마야의 어머니 엘레나 레예스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에 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제 딸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답뿐이에요. 그녀의 호소는 라몬 비아누에바 경감과 그의 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그들은 발자취를 되짚고 파티 참석자들을 다시 인터뷰하고 호텔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감시 영상은 그날 밤의 단편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야는 웃고 술잔을 들고 군중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파티가 길어지면서 그녀의 태도는 바뀌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느려졌으며 에너지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마지막 선명한 영상은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주변의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즉 방해 소음과 활동이 고통을 가릴 수 있었던 순간들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아누에바의 좌절감은 유망한 단서들이 모두 같은 좌절스러운 막다른 길로 돌아오면서 커졌습니다. 증거는 멍, 불일치 등 불안한 세부 사항을 제시했지만 명확한 범인은 없었습니다. 범죄 행위로 고발된 남자들은 무죄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거친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폭력 전과는 없었던 마르코 산토스는 세 번째 인터뷰에서 지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지만 냉세컨대 그냥 파티였어요.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의 마음은 답 없는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멍, 마야의 갑작스러운 쓰러짐 시점, 그리고 명확한 증거의 부족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적인 사고였을까? 아니면 모두가 놓친 숨겨진 세부 사항이 있었을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사건은 계속해서 도시를 사로잡았습니다. 비아누에바와 그의 팀은 모든 증거 조각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기이한 의식에서부터 참석자들 사이의 비밀 동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론들이 나돌았습니다. 각 소문은 사건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비아누에바는 희미하게 불이 켜진 사무실에 홀로 앉아 다시 사건 파일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 사진, 독성학 보고서, 그리고 검시관의 메모가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야의 몸에 난 멍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것들은 싸움을 암시했지만 파티에 있던 누구도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사 경로는 같은 인물들과 같은 결론 없는 증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감식 보고서는 어느 정도 명확성을 제공했지만 불안한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보고서는 마야의 사인이 대동맥 파열이며 알코올과 기저에 있던 고혈압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드물지만 그럴듯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멍이나 참석자들의 진술에 있는 불일치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돌도 남겨두지 않기로 결심한 비아누에바는 파티 참석자들, 특히 루이스 라모스와 마르코 산토스의 배경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야의 오랜 친구였던 루이스는 흠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더 복잡한 프로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이력에는 무모한 행동과 급한 성미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폭력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가능성 있는 단서를 감지한 비아누에바는 마르코를 다시 경찰서로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마르코는 지친 모습으로 도착했고 그의 자세는 방어적이었습니다. 피로와 짜증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사님, 아는 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비아누에바 맞은편에 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나 좀 봐줘요, 마르코.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가 손가락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야를 마지막으로 본 것에 대해 말해줘요. 마르코는 심호흡을 하며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체념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이었고 방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 엉망이었어요. 마르코는 회상했습니다. 침대에 있는 그녀를 봤어요. 피곤해 보였죠? 루이스가 그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땐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어요. 비아누에바 형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 걸 봤나요? 마르코의 시선이 생각에 잠겨 깜박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취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도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파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비아누에바는 마르코를 유심히 관찰하며 거짓의 힌트를 찾았습니다. 명백한 속임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끈질긴 느낌이 형사를 괴롭혔습니다. 마르코에게 연락 가능한 상태로 있으라고 지시하며 돌려보낸 비아누에바는 그의 메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마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파울로 크루즈는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사건들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짚으며 자신이 놓쳤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아내려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주치는 속삭임과 비난의 시선은 그의 자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파울로는 익명의 번호로부터 의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야기를 몰라요? 저녁 7시에 카페 솔라리스에서 만나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파울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메시지는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는 조사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카페에 도착하여 초조하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날카로운 눈과 진지한 표정의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 엘레나예요. 그녀가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옆방에 묵고 있었어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셔야 할 것 같아요. 파울로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고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얇은 호텔 벽을 통해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와 큰 대화 소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새벽 5시쯤 누군가 진정해 같은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어요. 그러고는 조용해졌죠. 그땐 그냥 취객들의 소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파울로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다툼에 대한 첫 언급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더 일찍 드러나지 않았을까? 엘레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그는 서둘러 비아누에바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비아누에바에게 새로운 결의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주변 호텔방의 투숙객 기록을 요청하고 새벽 시간에 사건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낯선 얼굴들이 근처 방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했고
이는 파티가 다른 지역의 참석자들을 끌어들였음을 시사했습니다. 추가 감시 영상에서 새벽 4시 45분에 2209호실로 들어가는 한 남자가 드러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는 주된 그룹의 일원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아누에바의 팀은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마르코의 친구인 카를로스 메디나였고 주요 참석자 명단에는 없었습니다. 신문을 위해 불려왔을 때 카를로스는 불안해 보였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파티였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게 도착했고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나쁜 일이 생기기 전에 떠났어요. 왜 더 일찍 나서지 않았죠? 비아누에바가 단호한 어조로 다그쳤습니다. 카를로스는 망설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났고요. 비아누에바는 카를로스의 불편함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초조함은 단순히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상을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형사는 진실에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비아누에바가 말했습니다. 누가 마야와 다투고 있었죠. 카를로스는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히 말다툼은 아니었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마르코와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긴장감이 있었어요. 마야가 떠나려고 일어섰고 마르코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거칠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뿌리치다가 넘어졌어요. 그가 그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비아누에바는 펜을 노트 위에 멈춘 채 잠시 멈췄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의 팔에 난 멍, 그녀의 넘어짐, 그리고 갑작스러운 파열. 그것은 의도적인 해악 행위라기보다는 격앙된 순간의 비극적인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증거가 맞춰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의 혼란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 무모한 결정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아누에바 형사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세부 사항들을 하나로 꿰맞추며 명확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멍, 갑작스러운 파열, 그리고 감시 영상에 포착된 찰나의 순간들은 모두 계획되지 않았지만 파괴적인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마르코 산토스와 루이스 라모스를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코, 들어와 줘야겠어. 비아누에바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중립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으니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군. 마르코는 1시간 후에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루이스는 이미 신문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초조하게 움직였습니다. 피로와 두려움이 그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유리 뒤에서 비아누에바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건뿐만 아니라 마야의 슬픔에 잠긴 가족과 답변을 간절히 바라는 대중을 위해 명확성을 가져다줄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맞은편에 앉은 비아누에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루이스, 우리는 카를로스와 이야기했소.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과 마야가 떠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겠소. 루이스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속삭였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즐기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르코와 제가 시시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마르코는 불편하게 몸을 뒤척이며 루이스를 흘끗 보았고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마야가 아마도 소음이 지겨워서 떠나려고 일어섰어요. 제가 잠깐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려고 손을 뻗었어요. 세게 잡지는 않았어요. 맹세컨대 그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침대 프레임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 후 그녀는 다시 앉았어요. 비아누에바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마르코의 말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루이스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해 보였어요. 쉬어야 할 것처럼. 우리는 그녀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취해서 지친 거라고.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그들의 진술의 무게가 내려앉자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아누에바는 그들의 설명을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마야의 팔에 난 멍은 마르코가 설명한 짧고 의도치 않은 잡음과 일치했습니다. 그녀의 옆구리에 난 자국은 단단한 표면에 부딪혀 넘어진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으로 악화된 치명적인 파열이라는 병리학자의 소견과도 맞아떨어졌. 비아누에바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악의의 사건이 아니라 부주의와 비극적인 오판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야의 죽음은 사고였습니다. 예방할 수는 있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코올, 피로, 그리고 그 운명적인 밤의 혼란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나중에 비아누에바가 그의 팀에게 보고할 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대중은 명확성을 요구할 것이고 마야의 가족은 가능한 한 많은 종결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비아누에바는 언론에 말했습니다. 마야 레예스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녀의 죽음은 혼란스러운 새해 전야 파티 중 불행한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해악이나 범죄 행위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생명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야의 죽음을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식하며 알코올과 심야의 난잡함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그녀를 더욱 깊이 애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음모론에 집착하거나 조사의 철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야의 어머니 엘레나 레예스는 텔레비전에 출연했고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매일 제 딸이 그립습니다. 어떤 것도 제 딸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서로를 돌보고 작은 행동이 얼마나 심오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유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마야의 비극이 남긴 교훈을 안고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더 자주 확인했고 파티가 새벽까지 이어질 때는 조심성이 맴돌았습니다. 마야는 짧게 끝난 기쁨의 상징이 되었고 덧없는 결정이 어떻게 영원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 되돌아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마야의 사건에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